간호조무사가 환자를 전동한 후 돌아올 때 가지고 와야 할 물품은 전동이 뭐예요? 똑같은 병원인데 이과에서 저과로 이번 환자가 간 것입니다. 그걸 기억하셔야 돼요. 그럼 보냈어. 가지고 와야 될 건 우리 물품이겠죠? 1. 환자의 개인 물품. 2. 환자의 의무 기록지. 3. 전출병동의 수액걸대. 4. 환자가 복용 중인 약. 5. 전입병동의 휠체어. 정답은요? 3번입니다. 전출병동, 전입병동이 뭐예요? 전출에서 전입으로 가는 거잖아요. A라는 병동에서 B라는 병동으로 가는 게 전동인데 나가는 게 전출병동. 환자를 저쪽으로 전동시키고 가져와야 될 거는 우리 물건. 전출한 병동의 물건이죠. 아시겠죠? 전동은 같은 병원에 다른 병동, 다른 과로 옮기는 것이다. 전동 가능한 시간도 직원이 알아보고요. 환자 물품, 약, 의무 기록지, 차트 다 그 해당 병동으로 보냅니다. 전출시켜요. 간호조무사가 환자의 말 속에 담긴 감정이나 느낌을 함께 느끼며 간호조무사 자신의 감정을 환자에게 솔직하게 알리는 의사소통 방법 함께 느끼며 이게 키워드입니다. 보통 보기에 답이 있어요. 1. 반영, 2. 수용, 3. 공감, 4. 경청, 5. 명료화. 정답은요? 함께 느끼며 공감이죠. 치료적 의사소통 기법 국가고시 거의 매번 나오는데 수용은요? 비판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 반영은 뭐죠? 대상자가 나타낸 느낌이나 그 내용을 다른 용어로 다시 바꿔서 표현하는 거예요. 아버지는 내가 입원 한후로 한 번도 면회를 안 오셨어요. 이랬어요. 아, 아버지가 면회를 한 번도 안 오셨구나. 이렇게 되짚는 거 반영이죠. 유치 도뇨관 삽입 환자를 위한 간호보조 활동은 유치 도관으로 나와도 아셔야 돼요. 1. 수분 섭취를 제한한다. 2. 유치 도뇨관을 매일 교환한다. 3. 소변 수집 주머니는 소변이 가득 찬 후에 비운다. 4. 소변 수집 주머니를 방광과 같은 높이로 정상에 고정한다. 5. 유치 도뇨관에서 소변 수집 주머니까지 폐쇄 배액 체계를 유지한다. 정답은요? 5번 유치 도뇨관에서 소변 수집 주머니까지 폐쇄 배액 체계를 유지한다 되겠습니다. 수분 섭취 제한하지 않죠? 유치 도뇨관은 매일 교환할 수가 없어요. 2주에 한 번 또는 한 달에 한 번 이렇게 길게 씁니다. 소변 주머니는요 주기적으로 비워줘야 돼요. 가득 찬 후에는 넘쳐버리잖아요. 이 소변 주머니는요 우리 몸보다 아래에 놓아야 됩니다. 이게 우리 몸보다 높이 있으면 어떻게 돼요? 우리 몸으로 다시 소변이 흡수되는 거예요. 절대 안 되죠? 역류를 방지하기 위해서 아래에 놓는다라는 거. 방광보다 아래 또는 아랫배보다 아래에 놓는다. 몸보다 낮게 놓고 바닥에 닿게 하지는 않는다 그랬어요. 유치 도뇨관 삽입 환자 소변 주머니 바닥에 닿지는 않게 한다고 했고요. 주머니는 항상 배보다 아래에. 배액 주머니 자체는 감염 예방을 위해서 폐쇄형을 유지하지만 도뇨관을 잠그지는 않아요. 고압 증기멸균, 같은 말로 가압 증기멸균의 방법은 1. 무거운 물품은 멸균기 안 윗선반에 넣는다. 2. 물이 고일 수 있는 기구는 열어놓아 기구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3. 160도의 뜨거운 공기로 1시간 멸균되도록 설정한다. 4. 멸균 물품을 건조되기 전에 멸균기에서 꺼낸다. 5. 멸균 종료 후 10시간 동안 통기하고 사용한다. 정답은요? 2번 물이 고일 수 있는 기구는 열어놓아 기구에 물이 고이지 않게 한다. 고압의 증기로 멸균하기 때문에 멸균이 끝나고 나면은요 문을 열어서 그 습기를 빼내야 되는 거예요. 무거운 물품 아래쪽에 놓는 게 좋고요. 160도의 뜨거운 공기로 2시간 멸균하는 거 뭐죠? 건열 멸균입니다. 160도로 2시간 멸균하는 거 또는 120도에서 140도로 3시간 멸균하는 게 건열 멸균이에요. 멸균 물품을 건조되기 전에 멸균기에서 꺼내지 않습니다. 이 습기를 빼내고 나서 나중에 건조되면 꺼내면 좋겠고요. 멸균 종료 후 10시간 동안 통기하고 사용한다? 이옥가스 멸균 얘기죠?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하는 거예요. 고압 증기 멸균기 가장 많이 씁니다. 간편하기도 하고요. 사이즈도 적당해요. 120도에서 20-30분 정도 돌립니다. 스테인리스나 이 면포를 고압 증기 멸균기에 돌리기가 좋습니다. 곡반, 수술용 가위 다 스테인리스죠. 날카로운 기구는 날이 무뎌질 수가 있기 때문에 그 끝부분을 거즈로 싸서 고압 증기 멸균기에 넣습니다. 멸균 유효기간 고압 증기 멸균 2주예요. 2주가 지나면 쓰지 않았어도 다시 멸균해야 되는 거예요. 이옥가스 멸균. 고무 제품을 이옥가스 멸균을 많이 넣고요. 내시경 폴리카테터도 고무죠. 멸균 직후 멸균 물품을 8시간에서 12시간 이상 통기한다. 10시간은 그 이옥가스를 빼내야 된다 이 얘기예요.
건혈멸균, 건식으로 120도에서 140도는 온도가 낮으니까 3시간, 160도는 온도가 높으니까 2시간 동안 합니다. 파우더 또는 바셀린 거즈 등을 건혈멸균 돌려요. 물 없이 손 소독제를 사용하여 손 위생할 수 있는 경우는 물 없이 소독제만 쓰는 거 그렇게 손이 더러워지지 않는 경우겠죠? 1. 혈액이 묻은 경우 2. 화장실을 이용한 후 3. 환자의 침대를 만진 후 4. 눈에 보이는 오염이 있는 경우 5. 포자, 아포를 형성하는 세균에 오염된 경우 정답이요. 3번 환자의 침대 만지고 나서는 손 소독제 써도 되지만 혈액 묻었을 때 물과 비누로 써야 되겠죠? 화장실 이용한 후 물과 비누로 그리고 지저분한 오염이 있고 세균이 오염됐다 하면은 무조건 흐르는 물에 물과 비누로 씻는 게 가장 좋습니다. 손 씻기에서 내과적인 무균술로 손 씻기 또 외과적인 무균술로 손 씻기를 기억해 보셔야 돼요. 내과적인 거는요. 일반 수도가에서 우리가 그냥 손 씻는 거 손이 아래로 간다? 내과적인 무균술로 손 씻기고 손이 위로 가고 팔꿈치가 아래로 가는 게 외과적인 무균술로 손 씻는 것입니다. 보통 수술실 들어갈 때 이렇게 손을 씻죠. 멸균과 멸균이 만났을 때만 멸균이고요. 멸균이 소독과 만나면 소독으로 떨어져요. 외과적인 손 씻기는 팔꿈치가 아래, 손이 위에 있다 이거예요. 팔꿈치와 손의 위치로 외과적이냐 내과적이냐를 나눕니다. 그냥 일반적으로 손 씻는 거 내과적, 손이 아래 있고 팔꿈치가 위에 있죠. 외과적인 거는요. 손이 위에 있고 팔꿈치가 아래 있어요. 멸균 용액 따르는 방법은 1. 드레싱 준비부터 마칠 때까지 용액병을 열어둔다. 2. 용액병의 뚜껑은 멸균된 내면이 아래로 향하게 놓는다. 3. 라벨이 붙은 쪽을 아래로 향하게 하여 용액병을 잡는다. 4. 용액병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하여 용액을 조금 따라 버린다. 5. 용액을 용기에 많이 따랐을 경우 용액을 용액병에 다시 붓는다. 정답은요? 4번 용액병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서 용액을 조금 따라서 버립니다. 소독 용액은 진출 문제입니다. 일단 그림으로도 나와요. 뚜껑의 위, 겉에가 바닥에 가도록 놓는다. 뚜껑의 안쪽이 위를 향하도록 놓는다. 번갈아가면서 나옵니다. 세균을 방지하기 위해서 물약을 붓기 전에는 흔들어서 혼합한다. 왜? 약의 농도를 맞추기 위해서. 라벨이 젖지 않도록 용액에 라벨이 붙은 쪽을 잡고 라벨 반대쪽 방향으로 따른다. 용액병의 가장자리는 오염된 것으로 간주해서 용액을 조금 따라 버린다. 계량컵에 처방 용량보다 많이 따랐을 때 다시 넣지 않고 버린다. 초과된 용량은 버리고 처방된 용량만큼 투여한다 입니다. 우리나라 노인 인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 1. 노인 인구가 감소하고 있다. 2.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다. 3. 고혈압 환자 수가 감소하고 있다. 4.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일치한다. 5.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 수행 능력이 향상된다. 정답은요? 치매 환자 수가 증가하고 있어요. 인구 고령화. 우리나라는요, 지금 초고령 사회에 진입했어요. 5명 중에 1명이 노인이고요. 노인 인구는 점점 증가하고 고혈압 환자, 당뇨 환자, 만성질환 환자 증가하죠.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일치하지 않아요. 지금 건강 수명은요. 이거는 약간 여담인데 제 뇌피셜도 들어가 있고 여러분 요즘에 왜 치매가 많을까요? 옛날에는 60만 넘어도 환갑잔치를 했어요. 그냥 살 만큼 살았다 이건데 요즘 60이면 이제 청춘이다 그러잖아요. 90살, 100살은 기본이다 합니다. 현실에서 90살까지는 많이들 사시더라고요. 건강하게 살아요? 건강하신 분은 100에 1분 정도입니다. 거의 다 아파요. 약 드세요. 기대 수명은 100살인데 건강 수명은 막 6, 70부터 아프기 시작했어요. 불일치합니다. 현대의학이 발달해서 좋은 거는 물론 있을 수 있지만 이 사람의 뇌까지는 어떻게 할 수가 없나 봐요. 근데 이제 내 신체 나이는 뇌가 6, 70에 끝나는데 80, 90, 100까지 가니까 치매가 올 수도 있겠죠. 노인성 질환인 경우에, 알츠하이머인 경우에. 그래서 기대 수명과 건강 수명이 일치하지 않는다라는 거. 그래서 무조건 오래 사는 게 좋은 것만도 아니죠. 사실 치매 걸려서 사는 그 이후의 삶은 초기까지는 괜찮지만 중기 말기로 가서는 좀 뭔가 인간의 존엄성이 많이 떨어지는 그런 느낌이거든요. 그래서 연령이 증가할수록 일상 수행 능력도 너무 떨어지죠. 우리나라 노인 인구 사실 지금 걱정은 걱정입니다. 여러분도 노후가 걱정돼서 또 이 자격증을 따고 공부를 하고 취업을 하려고 또 준비하시는 분들이 많을 거예요. 또 요양보호사 자격증도 한동안 뜸하더니 요즘에 또 엄청나게 따시더라고요. 노인 장기 요양보험법상 장기 요양 기간에 장기간 입소한 수급자에게 신체활동 지원 및 심신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교육 훈련을 제공하는 장기 요양급여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가족 요양급여, 방문 요양급여, 특별 현금급여. 여러분이 진짜 어려워하는 문제 유형이에요. 정답 뭐예요? 2번 시설급여입니다. 장기 요양급여가 뭐예요?
장기 요양 서비스, 장기 요양 혜택이 장기 요양 급여입니다. 돈 주는 게 월급이 급여가 아니에요. 혜택이나 서비스라는 말로 급여를 변경하셔야 이런 문제를 맞추실 수가 있어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재가, 있을 재, 집가, 집에서 받는 서비스가 있고 시설로 가는 서비스. 시설이 뭐예요? 데이케어 센터를 가든 요양원을 가든 요양병원을 가든 이런 것들. 또 특별현금급여, 특별히 현금을 주는 서비스가 있다. 이게 뭐다? 장기 요양 서비스, 장기 요양 혜택, 장기 요양 급여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장기 요양 급여예요. 문제에서 뭐 물어봤어요? 장기 요양 기관에 장기간 입소한 기관 하면은 여러분 요양기관 하면은 요양원을 생각해 보세요. 요양원에 갔어요. 신체 활동 지원 및 심신 기능의 유지 향상을 위한 것들을 제공했어? 이거는 시설에 갔으니까 시설급여죠. 만약에 그냥 집에서 신체 활동이나 그 심신 기능 유지 향상을 받았어요. 이건 뭐예요? 재가급여의 한 종류인 방문 요양이 됩니다.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하는 거, 그거는 재가급여예요. 대상자가 집에서 받는 거니까. 그래서 이거를 아셔야 됩니다. 요즘에 이게 무조건 나오니까요. 요 파트는 요양보호사 시험 보실 때도 완전하게 중복이 되는데 이 부분을 제대로 설명하시는 분도 사실 드물고 이 부분을 제대로 이해하고 시험 보는 간호조무사 학생이 거의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영상에서 깔끔하게 정리를 해드릴 테니까 이 부분을 여러분이 확실히 인지하고 가세요. 장기 요양 서비스에는 재가급여, 시설급여, 특별현금급여가 있다 그랬어요. 근데 일단 장기 요양 서비스를 아무나 줍니까? 아무나 안 줘요. 장기 요양 서비스는요. 65세 이상이면 일단 노인이잖아요. 법적으로. 노인이면서 일상생활이 안 돼. 그냥 뭐 허리도 아프고 무릎도 아프고 이래서 이 삶의 질이 너무 떨어지면 건강보험공단에다가 등급 신청을 하잖아요. 그럼 이 장기요양급여 등급을 줍니다. 또는 65세가 아닌데 미만이더라도 노인성 질병이 걸려서 이 일상생활이 안 된다 하면은 신청하면 받을 수가 있어요. 노인성 질환 뭐 있죠? 치매, 뇌졸중, 파킨슨이 가장 대표적입니다. 내가 50세인데 치매 왔어. 그러면 장기요양 등급 받을 수 있어요. 치매는 거의 5등급 나옵니다. 근데 내가 50세인데 뇌졸중 왔어. 움직이질 못해. 막 그만 3등급도 나와요. 1, 2, 3, 4, 5등급. 또 그 밖에 등급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등급을 받은 사람만 나라에서 본인 부담금 조금만 내고 나라에서 보태주고 건강보험공단에서 내주고 해가지고 이런 서비스를 받는 것입니다. 다 돈이거든요. 사실 이게 요즘 인건비가 얼마나 비싸요. 집에 입주하는 그 도우미 있죠? 청소해주는 사람 말고 간병인 4,500이에요. 기본. 이 돈을 일반적인 개인이 낼 수 있어요? 없어요. 그래서 나라에서 이 지금 국민들이 삶의 질이 어느 정도 유지가 돼야 되는데 지금 움직이지를 못해서 밥도 못 해먹고 마트도 못 가고 은행도 못 가고 아무것도 못 한다고 하면은 그래도 최소한 어떻게 그래도 밥이라도 먹고 화장실이라도 갈 수 있게 해주겠다. 이게 바로 장기요양 급여, 장기요양 혜택, 장기요양 서비스입니다. 장기요양 급여에는 세 가지가 있다. 재가급여라는 게 있다. 재가급여의 종류냐 아니냐 이 문제 맨날 나오잖아요. 방방방 주단, 방방방 주단, 방문 요양이 재가급여입니다. 방문 목욕이 재가급여예요. 방문 간호가 재가급여예요. 주야간보호, 우리가 알고 있는 데이케어 센터예요. 단기보호, 단기의 기자를 빼세요. 일정한 기간 동안, 며칠 동안, 한 달에 9일까지 기관에 맡겨가지고 뭐 부모님 케어 받을 수 있습니다. 내가 만약에 출장을 일주일을 가. 엄마가 원래 주야간 보호로 갔다 왔다 하셨는데 일주일 동안 못 돌봐. 이럴 때는 한 달에 9일 이내는 단기 보호에다 맡길 수 있다. 집에서 받는 거 아닌데 왜 이게 재가급여야? 한 달엔 30일이죠. 근데 9일 이내만 맡기면 20 며칠 집에서 있죠. 그래서 재가급여. 있을지 집가. 오케이? 방문 요양, 방문 목욕, 주 야간 보호, 단기 보호. 또 방문 간호 그 밖에 서비스가 있는데요. 일단 요양보호사가 집으로 방문해서 웬만한 신체적인 욕구를 해소해주고 가사활동, 밥도 해줘요. 목욕도 시켜줘요. 화장실 가죠. 머리 감겨주죠. 마트 가서 먹을 거 사와서 반찬 만들어주죠. 그래서 요양보호사 뭐 파출부다 이런 말 하는데 연세 많이 드신 분들이 거의 60대, 70대 분들이 요양보호사 하시거든요. 어디 가서 진짜 시급 10,000원 받고 할 일이 없어요. 그나마 힘드니까 그게 수요가 있거든요. 나이 드신 분들이. 내가 그 일이라도 할 수 있음에 감사한다고 한다면 하루에 3시간이라고
그래도 월급 자기 용돈 벌이 어느 정도 가능하거든요. 그거 뭐 그렇습니다. 다른 일 하실 능력 되시면 다른 일 하시면 되죠. 방문 목욕, 또 주야간 보호는 뭐가 중요하죠? 일정 시간이냐, 일정 기간이냐, 이걸 맨날 물어봅니다. 일정 시간은요, 예를 들어서 주야간 보호, 부모님 데이케어 센터 다니시는 분 있으시죠? 여러분 길거리 가면 데이케어 센터라는 말 많습니다. 그 간판이 알아야 보입니다. 주야간 보호거든요. 주야간 보호가 뭐예요? 아침에 한 8, 9시에 센터에서 차가 와요. 뭐 아파트 앞으로, 집 앞으로. 그 차 타고 어르신들 이렇게 쫙 모시고 가는 거예요. 주야간 보호 센터로. 거기서 유치원처럼 뭐 이것저것 프로그램을 합니다. 밥도 주고요. 간식도 주고요. 거기에 계신 분들이 간호조무사 한 분, 거의 다 요양보호사 선생님들이 계세요. 사회복지사도 한 분 계시고. 그렇게 규모가 크진 않죠. 보통 주야간 보호센터가. 그걸 끝나면 차량으로 집에 데려다줘요. 그게 바로 주야간 보호예요. 하루에 일정 시간만 보호하는 거죠. 일정 기간은요, 단기 보호라고요. 그러니까 갔다 오는 거는 주야간 보호, 일정 시간만 보호하는 거고요. 며칠, 기간을 보호하는 거, 하루, 이틀, 3일, 4일, 그게 바로 단기 보호라는 거예요. 맨날 나오는데 왜 맨날 틀리실까요? 일정 시간 하면은 주야간 보호고요. 일정 기간 하면은 기간에 기자를 빼어서 단기 보호로 답을 하세요. 아시겠죠? 지금 다 재가급여를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방문 간호. 대상자가요, 뇌졸중 걸리고 지금 3년 동안 누워있어요. 콧줄 꽂고. 그러면 방문해서 간호를 해주는데 의사가 오는 건 아니에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보통 간호사나 간호조무사가 와요. 뭐 이론에서는 치유위생사가 온다고 하는데 현실에서는 안 와요. 방문 간호조무사 경력이 3년 있어야 돼요. 3년 경력 플러스 어떤 교육을 받아야 돼요. 보건복지부 장관이 지정한 교육, 이것도 거의 1년 걸립니다. 그랬을 때 방문 간호조무사가 될 수 있는 거예요. 방문 간호조무사 되고 싶어서 간호조무사 학원 다니시는 분이 있는데 일단 3년 경력은 기본으로 깔고 또 특정 교육을 또 받아야 되는 거예요. 방문 간호는 뭐가 중요해요? 의사의 지시에 따라, 이게 중요합니다. 그냥 간호사, 간호조무사가 무조건 그냥 하는 게 아니에요. 의사가 지시한 대로 하는 것입니다. 우리 병원에 입원했어도 의사가 지시해서 수액 맞고 주사 맞고 약 주고 의사의 지시에 따라서 하는 게 방문 간호예요. 방문 간호는 의사의 지시에 따라라는 말이 키워드입니다. 시설급여, 시설에 입소해서 서비스 받는 거예요. 이 중에서 또 국시에 맨날 나오는 거, 노인 요양시설과 노인 요양 공동생활 가정이 있어요. 노인 요양, 이 네 글자는 공통으로 들어갑니다. 노인인데 아파, 요양을 해야 돼. 시설로 갈 수도 있고 공동생활 가정, 공생으로 갈 수도 있어. 규모의 차이입니다. 이게 입소자를 9명 이내로, 5명에서 한 9명만 소규모로 받을 거면 공생으로 가야 되고요. 10명 이상 준비된 시설이 요양원입니다. 보통 공동생활 가정,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알면 또 보이거든요. 빌라 같은데, 뭐 다가구 같은데 2층에 보통 많이 있어요. 가정과 같은 주거 여건으로 그냥 그룹 폼이에요. 몇 명 없으니까. 거기서 밥 주고 케어해주고. 아무래도 뭐랄까, 우리 엄마가 만약에 거기 가 있다고 하면은 좀 조금만 케어해주는, 사람 많이 없는 그런 데서 하는 게 좋을 수 있겠죠. 근데 이게 내가 원하는 대로 되는 건 아니에요. 이게 또 상태가 안 좋으면은 의사가 또 지시를 해야 되기 때문에 요양원으로 갈 수 있습니다. 요양원에 의사가 상주하는 건 아니지만, 입소자가 9명 이내다 공생이고요. 입소자가 10명 이상이다 시설입니다. 그냥 무조건 규모로 가는 거예요. 병실이 30개 이상이면 병원급이죠. 똑같습니다. 규모로 입소자를 9명 이내, 5명, 6명, 7명, 8명, 9명 이내니까 거의 8명까지만 받으면 공생되는 거고요. 입소자가 10명, 20명, 30명, 50명, 그러면 요양원, 노인 요양 시설입니다. 특별 현금 급여, 특별히 현금으로 지원해준다 이거예요. 비비비가 있어요. 가족 요양비, 특립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서 지금 하고 있는 거 가족 요양비밖에 없어요. 시골이나 섬이나 벽지 오지, 오죽하면 그때 우리 농특법도 만들었잖아요. 그래서 보건진료소 세웠었잖아요. 거기 의사가 없으니까 간호사 조산사라도 가라. 가족 요양비가 비슷한 개념입니다. 섬이나 벽지 등에 기관이 있겠어요? 요양보호사가 많이 있겠어요? 부족하죠? 그랬을 때 가족이 그에 해당하는 서비스를 해줬을 때 돈을 좀 주겠다. 그게 바로 가족 요양비예요. 우리가 알고 있는 부모님 지금 등급 받으시면 내가 요양보호사 따서 케어해서 돈 받겠다? 그거는 가족 요양비가 아닙니다. 그것은 가족 요양급여예요. 아시겠죠?
특례 요양비, 요양병원 간병비 이런 거는 뭐 현실에서는 쓰고 있지 않다라는 거. 하루 동안 방문 보건 활동을 할 때 첫 번째로 방문해야 할 대상자는 가정 방문 순서 보기 전에 전염병 환자, 옮을 수 있는 환자 맨 마지막으로 간다. 이거 알고 보기 보세요. 1. 결핵 환자, 2. 매독 환자, 3. 고혈압 환자, 4. 수족구병 환자, 5. 임신 당뇨병 환자. 정답은요? 5번입니다. 일단 결핵 환자, 매독 환자, 전염병 있는 환자니까 땡이에요. 맨 마지막으로 갑니다. 가정 방문, 가정을 방문합니다. 대상자에게 가장 효과가 크죠. 내가 집에서도 케어를 받을 수 있으니까 가정 방문하는 장점, 가정 환경에 맞는 간호를 제공받을 수가 있는 거예요. 방문의 우선순위, 비전염병 환자 먼저 방문해야 되고 감염되니까 감염병은 맨 마지막에 방문한다 이겁니다. 신생아 미수가 먼저 케어하고 임산부, 학년 전아동, 또 학동기, 초딩이죠. 또 성병 환자, 결핵 환자, 뭐 인플루엔자 환자 맨 마지막에 가는 거예요. 하루 동안 가정 방문할 때 마지막으로 방문할 대상자? 감염병 환자겠구나 생각하고 보기 보세요. 신생아, 임산부, 고혈압 환자, 인플루엔자, 퇴행성 관절염 환자, 인플루엔자 환자, 감염병이죠. 4급 감염병 아닙니까? 독감 환자, 이렇게 푸시면 돼요. 질병의 자연사 단계에 따른 예방 수준과 발달 단계가 옳게 연결된 것은 1차 예방은 회복기, 2. 1차 예방은 증상, 발현성 감염기, 3. 2차 예방이 무증상, 불연성 감염기, 4. 2차 예방은 비병원성기, 5. 3차 예방 초기 병원성기. 이런 문제 어렵죠? 정답은 3번 무증상, 불연성 감염기가 2차 예방이라는 거예요. 질병의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여러분 기억하시나요? 1차 예방은 말 그대로 예방하는 목적입니다. 뭐 교육을 하거나 예방을 하는 거. 2차는요? 조기 치료, 조기 발견, 조기 검진이라는 말을 기억하셔야 되죠. 3차 예방은 말이 예방이지만 이미 그 질병이 걸려서 삶의 질을 조금 개선하기 위해서 재활하거나 물리치료하거나 사회 복귀하는 게 3차 예방이었어요. 2025년 그 변경되는 교재에도 이 파트가 실렸어요. 국가고시 한번 나오면은요, 출판사에서 작업을 합니다. 이 파트를 집어넣어요. 원래 교재에 없었어도.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가 있어요. 일단 비병원성기, 병원 안 가도 돼, 건강하다 이 얘기예요. 그냥 이렇게 심플하게 가세요. 질병이 걸리지 않고 건강이 유지되는 시기 1단계 비병원성기예요. 건강 증진하세요, 위생 개선하세요, 질병 안 걸렸으니까 예방하세요 이거예요. 1차 예방이죠. 2단계 초기 병원성기, 뭔가 지금 질병이 걸리고 있는 초기야 이랬을 때 어떻게 돼요? 빨리 병원 가서 주사 맞고 영양제 맞고 잘 먹고 이렇게 해서 회복해야겠죠. 여기까지를 1차 예방으로 봅니다. 원래는 질병이 걸리면 2차 예방으로 보는데 조금 더 세분화해서 쪼갠 거예요. 그래서 질병이 걸리자마자 초기는 1차로 들어갑니다. 그게 바로 초기 병원성기라는 거예요. 초기에 병원을 가야 되니까 이 병원이 그 병원은 아닙니다. 그냥 여러분이 이해하시기 쉽게 그냥 동음이어로 가는 거예요. 3단계 불연성 무증상 감염기. 현성은 나타났다. 불연성은 나타나지 않았어. 근데 무증상인데 감염은 되었다는 거예요. 이미 감염되었지만 증상이 나타나지 않는 시기가 불연성 감염기입니다. 이 불연성 감염기의 정의에 대해서도 국시에 나온 적이 있어요. 이미 감염되었는데 증상이 나타나지 않은 시기다. 또는 불연성 감염자로도 나옵니다. 이미 감염이 됐다는 거는 빨리 진단하고 검진하고 치료를 들어가야겠죠. 2차 예방입니다. 그다음에 4단계 발현성 증산 질환기. 질병이 걸렸으니까 이제 진행이 돼야겠죠. 질병의 증상이 나타나 진행된 시기가 바로 4단계 발현성 질환기, 증상이 있는 질환기입니다. 악화 방지를 위해서 치료해야겠죠. 이거는 3차 예방이에요. 이미 질병은 걸렸지만 내 삶의 질을 위해서 재활하고 물리치료하고 악화 방지 치료해야 되는 거 3차 예방으로 가세요. 5단계 마지막 회복기, 회복되거나 불구가 됩니다. 또는 사망에 이르기까지 되는 그 마지막 시기, 재활, 사회복귀, 물리치료, 재적응 이런 단어 기억나셔야죠. 이게 바로 3차 예방입니다. 레벨과 클라크의 질병의 자연사 단계. 원래는 뭐 1차 예방, 2차 예방, 3차 예방 이렇게만 나눴는데 이거를 1단계, 2단계, 3단계, 4단계, 5단계로 나눴어요. 여기서 여러분이 보셔야 될 거는 무증상 감염기, 증상은 없지만 이미 감염됐다. 이거는 2차 예방인 거예요. 현성 나타났다. 불현성 나타나지 않았다. 병원성기 이미 질병이 걸렸다. 비병원성기 질병이 걸리지 않았다. 이해되시죠? 암기하려고 하지 마시고 이해하고 넘어가세요.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의해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로 전파되는 감염병은 먹어서 걸리는 병 뭐예요? 1. 장티푸스, 2. 말라리아, 3. 백일해, 4. 황열,
5. 홍역. 정답은요? 1번 장티푸스입니다. 장티푸스 몇 급이에요? 2급 감염병이에요. 여러분 2급 감염병 먹어서 걸리는 거 소화기기 질환 뭐 있어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요런 거가 다 먹어서 걸리는 질병이고요. 2급입니다. 2급 감염병이에요.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의해서 옮는 거 장티푸스, 오염된 식수, 옛날에 무슨 우물물 안 좋은 거 먹고 걸렸어? 장티푸스죠.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로 전파되는 감염병을 개선하기 위해서, 오염된 식수를 개선하기 위해서 물을 여과급수해서 수인성 감염병을 굉장히 감소시킨 사람이 있습니다. 누구예요? 밀스와 라인케죠? 그래서 밀스 라인케 현상, 이건 뭐였어요? 수질 오염을 감소시킨 거예요. 물을 여과급수해서. 물만 깨끗해도 이 병이 안 걸린다. 환경위생을 통해서 예방 효과를 얻을 수 있는 대표적인 질환이 바로 장티푸스가 되겠습니다. 환경이 깨끗한 물이면 이 장티푸스가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아프리카 애기들은 어때요? 물 너무 더러운 막 그 꾸중물 먹잖아요. 그 물이 만약에 깨끗하다고 하면은 애기들이 장티푸스 걸릴 일이 없는 거예요. 장티푸스 원인균, 살모넬라, 타이피균. 세균성 감염병 볼게요. 콜레라, 장티푸스, 파라티푸스, 세균성 이질,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대표적으로 이런 것들이 먹어서 걸리는 질병입니다. 설사가 심하게 나고, 이 설사가요, 쌀뜨물같이 하얀 심한 설사 하면 콜레라로 가셔야 됩니다. 수분과 전해질을 보충해준다. 설사를 하면은 탈수가 오기 때문에 수분을 보충해준다. 이게 정답이에요. 요양보호사에서는 물을 많이 마신다. 이렇게 답이 나오고요. 간호조무사에서는 수분과 전해질이라는 말이 나옵니다. 장티푸스는 원인균은 살모넬라 타이피균이에요. 환경 위생을 개선해서 예방할 수 있는 거 장티푸스예요. 환자나 보균자의 대소변에 의해서 또는 오염된 식수나 음식물 때문에 걸리는 것 장티푸스입니다. 또 세균성 이질 하면은요, 혈변, 피똥을 쌀 수 있다, 이렇게 기억하셔야 됩니다. 또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157, 157번째 균이다 이건데요. 국가고시에 많이 나왔죠? 햄버거 먹고 걸렸어?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 5157입니다. 오염된 쇠고기 그 패트, 쇠고기를 덜 익혀서 먹을 때 장출혈성 대장균 감염증이 와요. 말라리아는요, 모기 때문에 걸리죠? 홍역은요, MMR, 홍유풍 백신 맞아야 돼요. 12개월 이후에 백신 맞아야 된다. 카타르기 하면은 홍역하고 연결하셔야 되고요. 코플릭 반점이 카타르기에 생깁니다. 이 카타르기, 전구기에 전염성이 강한 시기라는 얘기예요. 황열, 댕기열, 지카 바이러스 다 모기 때문에 걸린다.